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은데 막상 입이 안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이 맛있는데 맛있다는 말이 어색해서 그냥 묵묵히 드시기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손주가 그림을 보여주는데 잘 그렸다는 말이 왠지 거짓말 같아서 얼버무린 적은 없으신가요? 배우자가 오랜만에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예쁘다, 멋있다는 말 대신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마신 적은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칭찬에 서툴까 하고 자책하시면서요. 특히 우리 세대는 칭찬을 받으며 자라지도 않았고 칭찬하며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민망하고 심지어 가식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에 서툰 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칭찬을 못하는 게 무뚝뚝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운 말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훌륭하다는 말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갑자기 칭찬을 하라고 하면 그게 어색한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칭찬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칭찬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했어라는 말 속에는 은연중에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훌륭해라는 말 속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오래 알아온 사이에서 갑자기 칭찬을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어색해하거나 무슨 일 있어?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딸이 요리를 해왔을 때 와, 정말 잘 만들었네. 라고 하면 어떤가요? 말은 좋은데 왠지 평가하는 것 같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내 덕분에 오늘 내가 편하게 밥을 먹게 됐네. 똑같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건데 칭찬이 아닌데도 훨씬 더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칭찬이 어색한 분들을 위한 칭찬 대신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칭찬보다 더 자연스럽고 칭찬보다 더 따뜻하고 칭찬보다 더 진심이 전해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알게 되면 칭찬을 못하는 자신을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방식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에 서툰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말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고 계속 변할 수 있고 계속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칭찬 대신 쓸 수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마음이 편안한 이야기 빠르게 받아보세요. 첫째, 당신 덕분이에요라고 말해보세요.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에게 칭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니 어느새 싱싱한 상추며 고추며 가지를 키워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며 속으로는 우리 영감이 대단하네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놀러와서 할아버지가 키운 채소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지.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 고마웠어. 내가 하는 일이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덕분에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조금씩 덕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편하게 쉬었어. 칭찬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 말들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금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여러분은 일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칭찬을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여러분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덕분에라는 말을 들은 그룹의 실적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칭찬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덕분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칭찬은 너는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덕분은 너의 존재가 내 삶을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구는 더 커집니다. 은퇴 후, 자녀가 독립한 후, 많은 시니어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당신 덕분에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줄 수 없는 깊은 위로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이 강력한 이유는 관계의 방향성 때문입니다.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잘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가하는 위치에 있고 듣는 사람은 평가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는 수평적입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라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또한 덕분에는 구체적입니다. 잘했다는 말은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무엇을 잘했다는 건지, 얼마나 잘했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웃었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구체성은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덕분에는 관계를 만듭니다. 칭찬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덕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라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관계의 끈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는 쉽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모든 덕의 시작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바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표현할 때 고맙습니다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라고 말하면 단순히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한 행동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합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마음을 채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라는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입에서 잘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칭찬을 못하는 게 서운했다면 이제는 그 서운함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칭찬보다 더 깊은 말이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 칭찬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둘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6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아들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도전을 하냐는 거였습니다.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내 경험으로는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화를 내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해 충고한 건데 왜 아들은 이해를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아들 나이 때 우리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우리 식대로 살았잖아. 그때 우리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고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설득하려고만 했지 아들의 생각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심했다. 내 생각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 생각만 강요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 한번 내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볼게. 그렇게 말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걸 이해는 해.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변화할 수 있는가?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받을 때는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인정받을 때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을 넓혀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은 틀렸어요 라는 100마디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원리는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고치려 듭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 줄 때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이 강력한 이유는 이 말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아서려 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는 상대방을 동등한 어른으로 대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를 믿어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이 말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어라고 하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 대화는 계속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더 설명하고 싶어 하고 나는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설득이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 일상에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바로 이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각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고 그 둘을 합치면 더 넓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대화하면 상대방은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열어 보입니다. 가다머가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강요하는 순간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내 지혜에도 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꾸 설득하려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그래도 저건 아닌데 싶으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방어적이던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짜로 들을 준비가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상대방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정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대화 말입니다. 셋째,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해보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주의 발표회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손주가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너무 뻔하고 훌륭했다는 말은 왠지 과장 같았습니다. 게다가 손주의 발표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말을 더듬기도 했고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한다는 게 얼마나 떨렸을까. 할아버지 자신도 어릴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내가 끝까지 해낸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손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떨려요? 저 엄청 떨렸어요. 다리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엄마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너는 똑똑하구나라고 능력을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너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피하려 했고, 노력을 인정받은 아이들은 더 도전적인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것보다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했어는 결과에 대한 평가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는 과정에 대한 공감입니다. 결과는 운이나 재능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과정은 그 사람이 쏟은 시간과 노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울수록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주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배우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힐 때, 또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는 그걸 겪은 사람만 압니다. 그 힘듦을 알아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위로입니다.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말의 힘은 공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겪은 어려움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완벽하든 부족하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보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방을 격려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잘했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 상대방은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다음에 또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칭찬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는 결과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손주에게, 사업이 잘 안 풀린 자녀에게, 건강이 안 좋아진 배우자에게도 이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과정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은 바로 이 주의를 담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이 겉으로 보여준 결과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땀과 눈물과 고민을 봤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진짜로 봐주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시몬 베유가 강조한 것처럼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시간을 내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주의가 담긴 한마디가 무심하게 던진 100마디 칭찬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음에 닿습니다. 따뜻한 마무리.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일을 배우려는 사람,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사람, 아니면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과정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특히 가족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는 냉정해지기 쉽습니다.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서로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이입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는 과정, 자녀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손주가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는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잘하라고 격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넷째, 그 말이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60대 후반의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녁을 차리면서 오늘 반찬이 별로 없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해도 만족을 못하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뭘 못한다고 그러는 거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장을 제대로 못 봐서 반찬거리가 없다는 얘기였어요. 남편도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내가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불평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상대방 말을 오해했다 싶으면 그 말이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는데 맞아요? 라고 확인하기로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한숨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피곤함이었고 남편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생각에 잠긴 거였습니다.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 넘게 부부관계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백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의사소통 방식에 있었습니다. 특히 적극적 경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계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듣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장도 각자의 경험, 감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는 부부들은 오해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만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확인하지 않는 부부들은 오해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대화가 안 됐습니다.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라는 표현이 강력한 이유는 책임의 위치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어라고 하면 내 해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틀렸어라고 하면 상대방은 방어합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는데 맞아? 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설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들은 것과 상대방이 의도한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풀립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겸손함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해석이 정답이라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관계를 망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흔히 지식에 대한 겸손함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나는 상대방이 진짜로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모른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이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적 무지를 실천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들은 건 이거였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진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 해석이 정답이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물어보고 오해의 여지를 좁혀가야 합니다. 그게 오래 함께 살아온 사이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와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느끼시나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어. 그게 맞아?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하나가 쌓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산 사이일수록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확인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겁니다. 오해를 그냥 두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 계속 쌓입니다.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오히려 지금 작은 오해일 때 확인하고 풀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오해를 풀어가다 보면 어느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칭찬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 말입니다. 5째,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몇 달 전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후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와서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집안일을 거들어줬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하기엔 며느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수고했다고 하기엔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매일 와주는 거 나는 알고 있어.
말은 잘 못해도 마음은 늘 고마워하고 있어.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부끄러워요. 당연한 일인데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 편하게 대했고,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칭찬이나 평가가 아니라 그냥 솔직한 고마움을 나눈 게 관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더 어색했다는 거리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감사편지 쓰기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직접 읽어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 편지를 쓴 사람도 받은 사람도 행복 지수가 크게 올라갔고 그 효과가 몇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는 관계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특히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라는 표현은 단순히 고맙습니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라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낍니다.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가 특별한 이유는 이 말의 주체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는 내 마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뭘 했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뭘 느꼈냐가 중심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진심을 더 깊게 전달합니다. 또한 이 말은 관계의 평등함을 만듭니다. 잘했어라는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는 수평적입니다.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줬고 나는 그게 고마워.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 솔직함이 상대방을 편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마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의 무게가 말에 깊이를 더합니다. 오늘 처음 고마운 게 아니라 계속 고마웠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좋은 마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친절해집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니까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는 바로 이 감사의 덕을 실천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고마워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키케로가 강조한 것처럼 감사는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워할 줄 알면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 고마워할 줄 알면 세대 갈등이 줄어듭니다.
친구에게 고마워할 줄 알면 우정이 깊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마운데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 늘 도와주는 자녀, 묵묵히 곁을 지켜준 친구. 그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말은 잘 못해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이 말은 거창한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평범한 하루에 건네는 말이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집니다. 상대방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듣는 고마움의 말이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하지만 고마움만큼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하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칭찬이 어색하다면 칭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고마움은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하면 할수록 갈등이 줄어드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말들을 무엇일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첫째,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60대 후반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기뻐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됐대. 아버지는 속으로 그래, 잘했네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회사 다니면 그 정도는 해야지. 승진이라도 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 승진은 아니고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해주고 싶었는데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부만 묻고 바로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그 말 한마디가 딸의 기쁨을 얼마나 빠르게 꺼뜨렸는지를요.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는데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이론을 연구하면서 정서적 조율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기쁨을 표현했을 때 부모가 함께 기뻐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무시하거나 축소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패턴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는 말은 정서적 조율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기쁘다고 할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기쁨이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과장하고 있거나 유치하거나 쉽게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기쁜 일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무시당한 사람들은 점점 감정 표현을 줄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멀어집니다. 서로 옆에 있어도 마음은 닿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이 말이 상대방의 경험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대단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까지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비교를 만듭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도 많은데 왜 그걸 가지고 좋아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올림픽이 아닙니다. 항상 최고의 것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성취, 작은 기쁨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쁨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할 때도 적용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라는 말은 상대방의 경험을 다른 무언가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키르케고르가 강조한 것은 각자의 삶이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삶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맥락에서 보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진정한 존중입니다. 우리 세대는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랑을 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게 상대방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 상대방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이 기쁜 일을 얘기할 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표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와, 그거 좋겠다. 기쁘겠네. 잘 됐구나. 같은 간단한 말로도 충분합니다.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말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가족이 내 기쁨을 무시하면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반대로 가족이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기쁨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기쁨이라도 말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번째,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서로를 비교하지 마세요. 70대 할아버지와 30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야근이 많고 상사와의 관계도 어렵고 앞으로의 진로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 휴일도 없었고 상사한테 맡기도 했지.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버텼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힘들다고 해. 손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할아버지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했습니다. 왜 손자가 자신을 멀리하는 걸까?
자신은 좋은 조언을 해준 건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자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너 나이 때는 하면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손자는 자기 고민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위로하려고 한 건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로하려고 했지만 손자는 비난받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과 동정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고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동정에 가깝습니다. 내가 더 힘든 시절을 겪었으니 너의 어려움은 별것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위축됩니다. 자신의 고민이 하찮게 느껴지고 자신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집니다. 반면 공감을 받을 때는 안도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합니다. 특히 세대 간 대화에서 이 차이는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보다 나은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는 각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비교하는 순간 소통은 끊깁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말이 고통의 경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나는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의 고통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자기 고통은 100%입니다. 누군가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말은 시대의 차이를 무시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른 시대입니다. 같은 어려움처럼 보여도 맥락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가난했다면 지금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됐다면 지금은 무수히 많은 선택 앞에서 방황합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든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대화를 차단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 건 해결책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받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약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같은 강이라도 순간순간 다른 강입니다. 이 말은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같은 젊음이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이라는 말은 이 차이를 무시합니다. 마치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그듯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각 세대는 각자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한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너 나이 때는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건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할 때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 힘들겠다. 많이 힘들었겠네. 어떻게 버텼어? 그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내 경험을 얘기하고 싶으면 비교가 아니라 공유의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외로웠어 같은 식으로요. 세대가 다르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입니다. 각 세대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나누면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비교와 평가를 멈춰야 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세대를 넘어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세 번째,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65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물어봐줘도 괜찮다고만 하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는데 왜 갑자기 섭섭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나는 평소랑 똑같은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예민하지 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문제가 해결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은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아, 별일 없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감정을 예민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했어.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 받을 거니까.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관계에서 감정 무시하기를 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과민 반응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감정 무시하기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무시당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둘째, 더 크게 표현해야 알아듣겠다고 생각해서 과격해집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이 잘못됐다고 믿고 우울해집니다. 어떤 경우든 관계는 나빠집니다. 특히 예민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병리화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건강한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이 말이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섭섭하다고 했을 때 그 섭섭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상대방을 섭섭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민한 거야라고 하면 문제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방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정말로 섭섭한 일입니다. 실제로 느낀 감정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거야라고 하면 그 감정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자신의 현실 인식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관계를 고립시킵니다.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함께 있어도 마음은 각자 따로 존재합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산 부부나 가족일수록 감정 소통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겪는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그걸 나눌 상대가 없으면 너무 외롭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객관화된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주체입니다.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은 상대방을 객관화합니다. 상대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범주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버가 강조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섭섭하다면 그건 내게는 섭섭한 일이야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민한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하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민한 거야, 과민 반응이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이 섭섭하다거나 힘들다고 할 때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은 건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편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뭔가 대응해야 할 것 같고 변해야 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는 건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섭섭하다고 느꼈구나 라고 말하는 건 그 섭섭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오해를 풀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산 사이일수록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민한 거야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칭찬 대신 쓸 수 있는 말 5가지,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칭찬 대신 쓸 수 있는 말들은 이랬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는 상대방의 존재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는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는 상대방이 겪은 과정을 알아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는 오해를 확인하고 진정한 소통을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는 상대방의 기쁨을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는 세대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어려움을 평가절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는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고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재단하고, 축소하고,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상대방이 한 일을 칭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겪은 과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쁜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칭찬에 서툰 자신을 더 이상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못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방식의 말을 배우면 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들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말을 내일 당장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다음번에는 다르게 말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부드러움과 따뜻함은 우리가 쓰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배운 말 중 하나만이라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는 오래 알아온 친구에게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같은 말을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칭찬을 못한다고 해서, 말이 서툴다고 해서,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중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더 깊은 소통을 위해, 더 따뜻한 삶을 위해, 그리고 그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나 언젠가는 여러분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